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유튜브로 다시 찾아온 테오그라피입니다. 반주 한번 넣어봤는데요. 부끄럽네요. 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정말로 가을이 오려나 봐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긴팔을 입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방울 친구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공부해 볼 계획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실 수업에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공부했었죠. 이 두 가지 개념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통해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주제가 밀접하게 연관되니까 집중해서 동영상 시청해 주세요. 먼저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을 자연과 구분할 수 있는 이분법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하죠. 인간을 포함하는 자연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거미줄 사진으로 설명해 볼게요. 거미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여러 자연물 사이의 관계도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미줄에 이슬이 맺히니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거미줄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거미줄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며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며 자연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유기적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벌 개체수 감소를 사례로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 내용은 교과서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대 농작물의 무려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온 이상으로 개화 시기가 변하면서 꿀벌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과도한 농약 살포로 벌의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수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농약 살포 모두 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벌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벌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먹는 식량 생산이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꿀벌 개체수 감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유기적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은 동양의 자연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부터는 동양의 자연관을 유교, 불교, 도교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교에서는 천, 인, 합, 일의 경지를 강조합니다. 천은 하늘을, 인은 사람을 뜻하죠. 천은 자연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천인합일이란 자연과 사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다음으로 1학기에도 배웠던 인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인은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했죠. 우리가 1학기 때 인을 공부할 때는 이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설명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람을 포함하는 자연 전체와의 관계로 확장시켜 이야기하고자 해요. 인을 소중히 여기는 유교 사상은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동양의 자연관 두 번째, 불교를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이야기합니다. 연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때의 연입니다. 기는 일어날 기입니다.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은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의미지요. 즉 연기란 세상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서로 연결된 상태로 일어나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인간과 자연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니 자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죠?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비하면은 베풀다 또는 뭐 용서하다 등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불교에서 자비는 보다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비는 고통을 의미하는데요. 자비란 즐거움은 더해주고 고통은 제거해주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자비를 자연에게도 베풀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동양의 자연관 세 번째, 도교에서는 무위자연을 강조합니다. 익숙한 개념이죠? 무위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입니다. 이 부분은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했죠?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막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막화의 원인은 극심한 가뭄, 과도한 방목 및 경작이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방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막화는 스텝 지역의 초원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이곳은 건조한 지역이라 식생이 파괴되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곳이죠. 과도한 방목은 먼저 스텝 지역의 풀을 싸그리 먹어치워 사막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가축의 발은 땅을 다지고 또 다져서 단단하게 만드는데요. 단단해진 땅에서는 이런 어린 식물이 싹을 틔우기 어렵게 됩니다. 후에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어도 가축이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막화가 일단 시작되면 토양이 황폐화되고 식량 생산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먼지가 날리며 황사가 심해집니다. 황사, 익숙한 단어죠? 한국으로 불어오는 황사는 차츰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내부의 스텝 지역이 사막화로 인해서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산성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성비는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황화산물,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 있다가 비와 함께 내려와 피해를 입히는 현상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산성비가 내리면 산림이 파괴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호수로 흘러들어 호수의 산성도를 올리겠죠? 그러면은 이 높은 산도에 적응하지 못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산성비는 또한 건물을 부식시키는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성비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황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사막화가 한국의 황사 피해를 더 가중시켰죠. 산성비도 비슷합니다.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이 인근 국가로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성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날아가 스웨덴, 덴마크 등의 비교적 깨끗한 북유럽 지역의 산림을 심각하게 파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대림 파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열대림은 벌목, 농용지 확대 등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왼쪽이 자연 그대로의 열대림 모습, 오른쪽이 경작지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열대림은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죠. 이곳이 파괴되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또 열대림에서 살아가던 생물들이 사라지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존층 파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존층 파괴는 냉장고의 냉매, 스프레이 등에 사용되는 프레온가스 때문에 일어납니다.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데요. 지금까지 전 인류가 사용했던 프레온가스 양이 엄청나기에 오존층 파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존 충입하게 되면 오존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기 중에 오존 농도가요. 그러면은 피부암, 안과 질환 등이 증가해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으려니 많이 어색하네요. 여러분, 클래스룸 과제 잊지 마세요. 그리고 2학기에도 태오그라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봅시다. 자, 그러면 주황색 다 같이 함께 입어보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